자, 일단 별의 진화를 먼저 나갈게. 봐봐. 별은 어디서 만들어져? 별이 탄생하는 장소. 성운. 맞아요. 성운이 정확히 뭔데? 성운이라고도 하고 성간운이라고도 하는데 성운이 정확히 뭐야? 대기. 대기는 별이나 행성 주변에 모여있는 기체를 말. 암흑물질은 전혀, 암흑물질이랑은 전혀 다른 것이고, 성운이라 하면 우주에 있는 먼지, 가스, 티끌들이 모여있는 걸 말해요. 우주에 먼지가 모여있는 덩어리를 성운이라고 한다고. 성운은 별이 모인 것이다. OX. 아니야, 얘는 먼지, 가스, 티끌이 모인 거야. 알겠어? 성운은 별이 모인 게 아닌데 이 성운 안에서 별이 태어날 수는 있는 거야. 알겠지? 성운 자체는 별이 아니지만 성운 안에서 별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럼 성운에서 별이 어떻게 생겨? 이 먼지, 가스, 티끌들이 모여있는 덩어리에서 이 먼지들이 지들끼리 어떻게 해? 뭉치잖아요. 먼지, 가스, 티끌들이 모여있는 덩어리가 성운인데 이 성운 중에서도 유난히 먼지, 가스, 티끌이 많이 모여있는 부분이 이제 지들끼리 뭉친단 말이야.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먼지들이 지들끼리 뭉쳐서 이렇게 압축되는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하잖아. 와, 야, 가만히 있던 먼지, 가스가 왜 뭉치는 거야? 중력. 그치? 그럼 중력에 의해서 뭉치는 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해? 만유인력. 이것들이 진짜 아니 쌤 선생님 시끄러워. 중력 수축. 여러분, 성운이 먼지 덩어리인데 이 먼지 덩어리도 밀도가 균일한 게 아니고 유난히 먼지가 많이 모인 데가 있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이 지들끼리 땡기는 중력 때문에 이렇게 뭉쳐가지고 점점점 수축을 한다고요. 그걸 중력 수축이라 그래. 얘가 중력 수축을 하다 보면 당연히 수축을 하니까 크기는 어떻게 돼? 작아지고. 수축하면서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여러분, 이거는 기본이야. 뭔가가 수축을 하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뭔가가 팽창을 하면 온도가 낮아지게 돼 있어. 그지? 자, 그럼 얘가 중력 수축을 해서 온도가 올라가. 밀도는 수축을 하는, 뭉치면 밀도가 올라가야지. 그죠? 자, 그래서 중력 수축을 하다가 온도가 점점점 높아져서 뜨거워져 갖고 빛이 나기 시작해. 우리가 그 단계를 뭐라고 불러? 원시. 그래. 원시 별은 별에 속해 안 속해? 안 속해. 왜? 빛만 낸다고 별이 아니지. 뭘 해야 별이야?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을 시작해야 별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뜨거워서 빛은 나는데 아직 핵융합은 못해. 그러니까 아직 별이 아니야. 그지? 더 중력 수축을 더 해야 돼. 중력 수축을 더 해서 중심부 온도가 어디까지 가면? 자, 그럼 원시별은 온도가 얼마야? 이거 혹시 알아? 원시별의 중심부 온도는 약 1000켈빈. 근데 이게 점점 더 수축을 해갖고 1000만 켈빈까지 가면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애가 되죠. 주계열성이라고도 하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중요한 건 내가 지금부터 요 밑에다 쓰는 온도는 다 어디의 온도야? 별의 중심부 온도예요. 별의 중심부는 온도가 높아져서 1000만 켈빈에 도달을 했고 지금 별의 표면, 별의 바깥층 얘는 1000만 켈빈 돼? 안 돼? 안 돼. 따라서 중심부에서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만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데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식으로 표현해보자. 몇 개의 수소 원자핵을? 한 4개. 4개. 4개의 수소 원자핵을 모아 뭘 만들겠다? 헬륨 몇 개?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고 여기서 뭐가 나와?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겨? 질량. 더 정확하게 질량?
결손. 요 수소에서 헬륨으로 변하면서 질량이 어떻게 돼? 줄어들잖아요. 우리가 이걸 질량 결손이라고 부르고 이 결손된 질량이 무엇으로? 에너지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지.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수소핵융합 반응은 가벼운 원자핵에서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이다. OX. 다시 수소핵융합 반응은 가벼운 원자핵에서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이다. 맞죠? 맞아요. 그죠? 수소는 가벼운 원자, 헬륨은 무거운 원자예요. 가벼운 거에서 무거운 걸 만드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질량이 결손되는 거야? 가벼운 거에서 무거운 거 만드는데? 그만큼 에너지가 봐봐. 수소가 헬륨보다 가벼운 건 맞지만 수소 원자핵 4개. 이 수소 원자핵이 양성자잖아? 요 양성자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 얘는 양성자 둘, 중성자 둘이잖아요? 수소 하나, 헬륨 하나만 놓고 보면 헬륨이 무거운 게 맞지만 수소 원자핵 4개를 모아놓으면 헬륨보단 질량이 크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을 할 때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 맞는 말이고요. 가벼운 원자핵으로부터 무거운 원자핵을 만든다. 더 맞는 말인 거야. 이해했니? 자, 이거는 수소 핵융합뿐이 아니라 얘들아, 모든 핵융합 반응이라는 이름이 붙은 애들은 다 똑같아. 핵융합 반응이란 이름이 붙은 애들은 다 무조건 뭐가 있어? 일단 질량 결손 다 있어.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 다 나와. 그리고 두 번째, 다 가벼운 원자핵으로부터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이야. 모든 핵융합은 다 똑같아.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자, 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가 별의 중심부잖아요. 근데 별의 중심부엔 뭐가 있어? 여러분, 별을 내가 잘라보면 겉부분에 별을 싸고 있는 기체가 있고, 만약에 태양을 뚝 잘랐다? 안에 뭐 있어? 핵 있는 거 알죠? 별에도 핵이 있어요. 그럼 이 핵 전체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다 하는 거야? 그거 아닌 거 알죠? 같은 핵이어도 여기 핵의 중심부에서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왜 핵 전체에서 핵융합 못하고 가운데에서만 하는 거야? 가운데만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니까. 안으로 들어갈수록 별은 뜨거운 거 알지? 여기까지 가야 1000만 켈빈이 되고, 같은 핵이어도 이 바깥쪽은 아직 1000만 켈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수소 핵융합을 못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 에너지가 이제 나와요. 근데 우리 성간운에서 주계열성에 올 때까지 얘는 지금 중력 수축을 했죠? 그래서 별의 크기가 어떻게 돼서 점점점 작아졌잖아. 수축을 했잖아. 근데 주계열성에 도달하면서부터는 별의 크기가 어떻게 돼? 자, 주계열성에 왔어? 별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커져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주계열성 단계에 도달하면 별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돼요. 그럼 봐봐. 왜 성간운에서 주계열성까지는 별이 작아지는 거야? 계속해서 아까 얘기했잖아. 무슨 힘? 중력. 중력 때문에 뭉쳐갖고 작아지다가 왜 주계열성이 되면 더 안 작아져? 이땐 중력이 없냐? 핵융합. 자, 맞아. 자, 좀 더 얘기해봐. 이때 중력 있어. 있는데. 중력 있는데. 왜 안 쪼그라들어? 핵융합 반응으로 방출하는 에너지. 핵융합 반응을 해서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고 불렀는데. 항력. 난리 났네. 자, 이때는 우리가 안으로 수축하려는 중력과 안에서 받쳐주려는 힘 뭐라고 불렀지? 내부 압력. 이 단어를 잊으시면 안 돼요. 중력과 내부 압력이 어떻다? 크기가 같다.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랬니? 중력과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어.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중력과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주기혈성 단계에서는 별의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럼 봐봐. 우리 주기혈성이 되기 전까지는 크기가 작아졌잖아요. 그럼 주기혈성이 되기 전까지는 내부 압력이 없어?
주계열성 되기 전까진 내부 압력이 없는 거야? 약한 약한 거야. 있어. 즉 이때까지는 중력과 내부 압력이 둘 다 있는데 쓸칼이 없네. 중력이 내부 압력보다 커서 수축을 한 거고요. 핵융합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중력이 내부 압력보다 중력이랑 내부 압력이 같아지면서 수축이 안 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중력과 내부 압력 중에 중력이 크면 애가 작아지는 거고, 둘이 크기가 같으면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는 거고, 만약 내부 압력이 더 크다 그럼 별은 어떻게 되겠어? 커지죠. 팽창을 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내가 장담컨대 이 그림은 시험에 100% 나와. 100%. 화살표 방향 해놓고 A, B 이렇게 해놓고 누가 중력이고 누가 내부 압력인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안으로 수축하려는 힘이 중력, 바깥으로 받쳐주는 힘이 내부 압력. 이거 꼭 기억하시고, 지금 주계열성 단계의 특징을 2개 했어요. 1번 핵의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한다. 2번 중력과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어 별의 크기가 유지된다. 주계열성 단계의 특징만 2개 한 거야. 자, 그 다음 3번 주계열성 단계가 모든 별의 일생 중에 제일 긴 단계인 거 알아? 주계열성이 별의 일생의 몇 프로를 차지해? 90%. 주계열성 단계는 별의 일생의 9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면 우리 별 중에서는 무거운 별도 있고 가벼운 별도 있는데, 무거운 별하고 가벼운 별 중에 누가 더 수명이 길죠? 가벼운 별이 오래 사는 거 알아요? 무거운 별일수록 애가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짧다는 게 결국은 무거운 별일수록 주계열성 길이가 짧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주계열성이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주계열이 짧으면 수명도 짧아지게 돼 있거든. 그러면 왜 무거운 별일수록 수명이 짧아? 또 태어날 양이 중력이 세지니까. 중력은 아니고 왜 무거운 별은 수명이 짧을까? 내부 압력이 세니까. 자, 별의 수명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얼마나 오래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돼요. 빨리 안에 열려. 그죠? 무거운 별일수록 수소 핵융합을 더 빠르게 하는 거야. 그럼 왜 더 빠르게 하는 걸까? 무거운 별일수록 온도가 높아서. 온도가 높을수록 핵융합 속도가 빨라요. 무거운 별일수록 온도가 높기 때문에 핵융합을 더 빠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수소를 다 핵융합 반응해서 한 방에 빵 쓰고 짧고 굵게 살고 죽는단 말이야. 무거운 별일수록.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질량이 큰 별일수록 주계열성 단계의 길이가 짧다. 즉 수명이 짧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뭐냐? 핵융합 속도가 빨라가지고 빨리 쓰고 죽어요. 온도가 높아서.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봐. 이 주계열이 진짜 중요한 단계란 말이야. 지금 주계열성 단계의 별이 가운데에서 열심히 수소핵융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수소핵융합 하고 있다고요. 요 핵의 가운데에서. 수소핵융합을 하면 이 부분에 있던 수소가 점점 무엇으로 변해가는 거야? 이 부분에 있던 수소가 점점 헬륨으로 변해가는 거죠. 자, 이 부분의 수소를 다 쓰는 날이 오네요. 이 부분에 있는 수소를 다 썼다는 게 무슨 말이죠? 별의 중심부가 모두 헬륨으로 변하였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수소핵융합 반응 해 못해? 못하죠. 이때가 주계열성이 끝나는 거지. 이때 별의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변하였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별의 중심부에 헬륨 핵이 형성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해. 헬륨만으로 된 핵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수소가 전부 헬륨으로 변했으니까. 그럼 이때 주계열성이 끝나요? 자, 주계열성 단계가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주계열성 단계일 때 중력과 내부 압력이 똑같아서 별이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됐었는데 수소핵융합이 끝났어. 자, 중력과 내부 압력 중에 아니지.
중력이 이제 그 주계열성 단계 전까지는 애가 중력 수축을 했잖아요. 그러다 주계열성 단계에서 중력 수축이 잠깐 멈췄었잖아. 왜냐면 수소액융합 반응 때문에. 그러다가 수소액융합 반응이 이제 끝났어. 그럼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중력 수축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주계열 단계가 끝나면. 근데 주계열 단계가 끝나면 다시 중력 수축을 해요. 별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중력 수축이니까 작아져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는 별의 크기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커져요. 아니 왜? 중력 수축을 하는데 어떻게 별의 크기가 커지지? 헬륨. 뭐라? 아니 뭐 헬륨은 무슨 대답을 옆에 끄덕끄덕은 무슨 뭐 이해했어? 헬륨이 뭐 어떤데? 중력 수축을 하는데 어떻게 별이 커지냐고요. 자 봐봐. 했는데. 그래 했어. 우리가 처음에 주계열성 단계까지 갈 때 별이 수축을 했던 건 별이 전체적으로 중력 수축을 해서 크기가 작아졌던 거고, 주계열성 단계가 끝난 이후부터는 중력 수축을 하긴 하는데 누구만 중력 수축? 가운데에 핵만 중력 수축이 돼요. 핵만. 별 전체 중력 수축이 아니라. 그럼 봐. 핵이 중력 수축을 하다 보면 핵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죠. 그럼 핵이 뜨거워지면 핵에서 열 에너지가 막 나온다? 그럼 열 에너지가 나오면 이 바깥층에 있는 기체들은 뜨거워지면서 어떻게 돼?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그럼 운동이 활발해진 기체들은 어떻게 되려고 하지? 부피가 커지려고 하죠. 즉 가운데 핵이 중력 수축을 하면 바깥층의 기체는 오히려 열을 얻어서 팽창을 한다고요. 안에는 쪼그라들고 바깥층은 커지니까 겉에서 볼 때는 별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걸로 보여? 커지는 걸로 보인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주계열성 이전까지는 어떻게 중력 수축을 해? 별 전체가 중력 수축을 해. 근데 주계열성 이후부터는 핵만 중력 수축을 해. 오히려 바깥층은 부풀어 오른다는 얘기지. 이해하셨어? 자, 그러면 지금 2단계에서 가운데에 있는 핵만 중력 수축 중이에요. 가운데에 있는 핵만. 핵이 중력 수축을 하다 보면 온도가 더 올라가. 어쨌든 중력 수축하면 뜨거워지게 돼 있으니까. 근데 아까 전에 주계열성 단계일 때 요 가운데 부분에서만 수소핵융합을 했었잖아요. 여기만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돼가지고. 근데 핵이 중력 수축을 하면 핵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이제는 여기 핵의 바깥쪽, 주계열성일 때는 수소핵융합을 못했던 부분, 여기가 1000만 켈빈에 도달을 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수소들이 이제 뭘 시작할까? 얘네가 이제 수소핵융합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계열성 끝나고 나서 핵이 중력 수축할 때. 이해하셨습니까? 자, 지금 요 주계열성 끝나고 수소핵융합을 시작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핵의 바깥층. 근데 지금 이 단계에서 별의 바깥층은 어떻게 되고 있죠? 별의 바깥층은 여기를 말해요. 별의 바깥층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히려 팽창을 하고 있죠. 안에서 열이 나와갖고 뜨거워지니까. 별의 바깥층은 핵융합 반응 해 못해? 못합니다. 여러분, 핵의 바깥층과 별의 바깥층이 다른 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핵의 바깥층은 여기. 주계열일 때는 수소핵융합 못하다가 주계열 끝나고 핵이 중력 수축해서 뜨거워져갖고 인제 수소핵융합 시작하는 여기가 핵의 바깥층. 얘 때문에 얘가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니까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오히려 더 뜨거워져서 밖으로 팽창하는 여기가 별의 바깥층. 구분하겠어, 두 개. 그래서 점점 크기가 커지다가 자, 안에서 핵은 쪼그라들고 있겠죠. 중심부 온도가 얼마가 되면 다음 단계에 도달합니다. 중심부 온도 얼마? 1억. 오, 1억 켈빈. 이 단계의 별의 이름이 뭐죠? 주계열성 다음 적색거성. 왜 적색거성이라고 부르는지 생각해봐. 일단 거성, 별이 겁나 커졌다는 소리죠. 그리고 적색, 붉은색의 별이라는 뜻이야. 자, 지금 내가 여기에 적는 온도는 다 중심부, 핵의 온도죠. 핵의 온도. 핵 온도는 올라갔지만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으로 갈 때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오히려 낮아지는 거죠. 왜? 가운데는 수축하니까 뜨거워지지만 바깥층은 오히려 팽창하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져서 팽창하는 것 같아요. 안쪽의 온도가 높아져서 바깥층이 팽창을 하고 바깥층도 온도 올라가는. 그게
단위 부피당 에너지량이 떨어져서 그래. 무슨 얘기냐면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늘어나는 게 맞아요. 핵이 점점 뜨거워져가지고. 근데 바깥층의 기체는 팽창을 하잖아. 그러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자,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 근데 100만 원을 벌어서 나 혼자 써. 자, 월급이 200만 원으로 올랐다? 근데 이걸 10명에서 나눴어. 그럼 결국 한 명당 받는 돈은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핵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량은 증가한 게 맞아. 하지만 겉부분의 기체가 너무 팽창을 해갖고 부피가 커지니까 이 나오는 에너지를 얘네가 나눠 먹으면 단위 부피당 에너지는 오히려 떨어져서 표면 온도가 내려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안에는 뜨거워지는데 밖은 지금 차가워지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주계열에서 적색거성 요 두 개를 비교해 볼까? 주계열성과 적색거성 둘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큰 별이야? 주계열성. 왜냐면 주계열에서 적색거성으로 넘어간다고 애가 질량이 증가하진 않거든요. 근데 부피는 커지잖아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주계열에서 적색거성으로 넘어갈 때 중심부 온도는 증가, 표면 온도는 감소, 밀도도 감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괜찮죠? 자, 그리고 중심부 온도가 1억 켈빈이 돼야만 적색거성이라고 불러주는 이유, 1억 켈빈에 가야 이제 뭐가 될 수 있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수 있단 말이지. 중심부의 헬륨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야? 탄소랑 산소. 탄소와 약간의 산소인데 거의 대부분 탄소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몇 개의 헬륨이 뭉쳐서? 네. 세 개. 세 개의 헬륨 원자핵이 모여서 하나의 탄소 원자핵을 만들고 에너지가 나와. 마찬가지. 저 에너지도 질량 결손에서 오는 거고 가벼운 원자핵에서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 거 똑같고요. 이게 이제 중심부에서. 그러면 적색거성 단계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OX. X. 왜냐면 적색거성일 때도요. 헬륨 핵융합은 여기서만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인제 수소핵융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소핵융합과 헬륨 핵융합이 둘 다 일어나는데 같은 핵에서 일어나는 장소가 다른 거지.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지만 이제 그때는 안에서는 그죠? 요 바깥층의 수소핵융합은 사실 여기는 이 바깥층은 적색거성 도달하기 전에도 수소핵융합이 이미 시작이 돼. 문제는 수축을 해서 요 부분이 1억 켈빈이 돼야 여기서 헬륨 핵융합이 시작되고 그때부터를 적색거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가운데 이제 헬륨이 탄소산소로 변하고 있는 거죠. 바깥에 그 별 바깥쪽은 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굉장히 무거운 별들은 막 중심부에 철도 만들고 하잖아. 다 모든 핵융합은 100% 핵에서만. 별의 바깥은 이 부분에서는 핵융합 반응을 끝까지 못합니다. 모든 핵융합은 다 요 핵 안에서만 일어나요. 이 별의 내부 구조가요. 핵만 그린 거예요. 핵만. 별의 바깥층 안 그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다 핵이에요. 핵. 별의 바깥층은 이 밖에 있죠. 안 그린 겁니다. 그래서 핵에서만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튼 언젠가는 헬륨 핵융합도 끝나는 날이 와요. 중심부가 모두 무엇으로 변하면? 모두 탄소로 변하면 혹은 탄소핵이 형성되면 이렇게 표현해. 자, 가운데가 모두 탄소가 됐어. 여기서부터는 조금 과정이 갈리죠. 뭐에 따라서 이게 나눠지지? 별의 크기. 질량. 근데 사실은 크기하고 질량이 별은 거의 비례하는 관계라서 별의 크기가 크면 질량도 큰 거기 때문에 완전 틀린 표현은 아니나 별의 질량에 따라서 일색이 나눠진다. 그럼 별의 질량이 누구랑 비슷할 경우? 태양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중심부에 탄소까지 만들고 나면 탄소보다 더 무거운 핵융합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무슨 단계로 넘어가? 백색을. 가운데 부분은 점점 쪼그라들어서 백색 외성이 되어 끝날 것이고 요 별의 바깥층은 우주로 점점 뻗어나가서 뿌연 구름처럼 보이다가 나중에는 우주로 커져서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별의 바깥층은 퍼져나가서 행성상 성운이 되고요. 이 행성상 성운이 다 퍼져나가서 우주로 날아가고 나면 가운데 핵만 쪼그라들어서 누가 남냐? 백색 외성만 남아서 끝나는 거지. 태양이라면 여기까지 오고 일색이 끝날 거야. 근데 만일 질량이 태양보다 굉장히 무거운 별이다.
태양보다 무거운 별이다. 그러면 적색거성을 거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초거성. 그렇죠. 초거성이면 무슨 핵융합이 가능하지? 탄소에. 탄소 핵융합으로 무엇을 만드는 거야? 탄소보다 무거운 애들. 탄소 핵융합을 해서 산소를 만들고 산소 핵융합을 해서 산소보다 더 무거운 거 만들고 딱 요런 모양이 되는 거죠.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더더 무거운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초고성 단계. 응? 핵융합을 하면은 약간 그 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요. 응? 헬륨 핵융합 하면 수소는 바깥쪽으로 가고. 그쵸. 이 아까 전에 이 그림에서 내가 이 겉부분에서는 이제 수소 핵융합이 이제 시작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이게 여러 층으로 나뉘는 거죠. 알겠지? 또 저기 그 빨간색 안에서 탄소가. 그쵸. 더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핵융합을 층층이 하는 거고, 초고성 단계에 도달했을 때 중심부 온도는 얼마? 10억. 5억에서 8억 켈빈. 그래서 여기 이제 탄소보다 무거운 원소들 탄소 핵융합을 통해 가지고 탄소보다 무거운 뭐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어쩌고 저쩌고 등등등등 해서 어디까지? 최종 철까지. 왜 하필이면 철이지? 왜 철보다 무거운 거 못 만들어? 알고 있는데 옆 친구가 말하는 기다릴게. 아 그래? 그럼 얘기해봐. 왜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못 만들었지? 온도가 부족해서. 어떻게 하기엔? 철보다 무거운 걸 만들기엔 온도가 부족한 거죠. 왜냐? 철은 엄청나게 안정해. 안정하다는 건 그걸 깨기가 힘들다는 뜻이거든. 철보다 무거운 걸 만들려면 온도가 엄청 높아야 되는데 핵융합으로는 거기까지는 못 간다는 말이야. 그래서 핵융합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철이 끝이죠. 그럼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만들어지는 거야? 자, 초고성도 끝났어. 이제 중심부가 다 철이 됐어. 그럼 이제 터져야죠. 왜 터지는 거야? 철까지 만들고 나면 왜 터져? 더 이상 태울 게 없어. 여기까지 만들고 나면 더 이상 핵융합을 못하지? 다시 핵이 중력 수축을 해요. 근데 이게 중력 수축을 하다 보면 안에 이렇게 많은 물질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얘가 수축을 하다 보니까 내부의 압력이 엄청나게 올라가. 이걸 이기지 못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이때 엄청난 온도와 압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때 뭘 만들 수 있어? 철보다 무거운. 우라늄. 그렇죠.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초신성 폭발 때 만들 수 있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이제 우라늄 원소기호 U예요. 우라늄, 금, 은, 니켈, 구리 이 정도까지는 나옵니다. 초신성 폭발 때 만들 수 있는 폭발이에요. 초신성 혹은 초신성 폭발 똑같아. 같은 말이에요. 초신성이라는 것 자체가 폭발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초신성부터는 별로 쳐주지 않아요. 초거성까지만 우리가 별이라고 하고 초신성은 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에서 만들 수 있는 원소는 어디까지가 끝? 철까지가 끝이에요. 철보다 무거운 애들은 별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초신성이 만든 거지. 초신성은 별이 아니라 폭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오케이? 그리고 초신성 폭발까지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나눠지죠. 이거는 학교마다 좀 다르니까 본인 학교 학습지 확인하셔야 돼요. 질량이 태양 질량의 한 10배 이상 된다. 그럼 이제 뭐가 돼요? 끝나고. 중성자별이 돼요. 끝나고. 질량이 태양 질량의 한 30배, 이게 20배로 나오는데 학교도 있고 30배로 나오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하셔야 돼요. 태양 질량의 20배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블랙홀이 되는 것이죠. 안 나와. 남의 펜 쓰면서 뭐 이렇게 아 그래? 여기까지 됐어? 안 나와. 몇거 받으세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 요 행성상 성운을 제가 A라 하고 초신성을 B라 하겠습니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A와 B 단계에서는 원소들이 우주로 방출된다. OX. A와 B 단계에서 원소들은 우주로 방출된다. A는 방출 안 되지 않아요? O예요. 둘 다 방출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A의 이 행성상 성운이 뭐야? 요 바깥층에 있던 기체들이 점점 움직여갖고 우주로 퍼져 나가서 날아가는 거예요.
가운데 핵만 남기고 얘만 쪼그라들어서 백색해성 되고 바깥층은 이제 우주로 퍼져서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우주로 원소를 방출하는 게 맞아요. 초신성은 빵 터지면서 진짜 방출을 하는 거고 행성상 성운은 터지는 건 아니지만 뭉쳐있던 기체가 퍼져서 우주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얘도 방출한다고 해요. 그래서 둘 다 원소를 우주로 방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이번에는 내가 요 백색해성, 중성자별, 블랙홀 얘네를 1, 2, 3 이렇게 표시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자, 어떤 별이 3개가 있어요. 백색해성이 된 별, 중성자별이 된 별, 블랙홀이 된 별. 자, 3개가 지금 동시에 백색해성과 중성자별과 블랙홀이 됐다고 합시다. 셋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별은? 당연히 백색에서. 당연히 백색해성. 왜냐면 제가 제일 가벼운 별에서 온 애죠. 가벼운 별일수록 수명이 긴 거 기억나요? 처음에 성간물질에서 성간운에서 백색해성까지 오는데 이 걸리는 시간이 블랙홀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길어요. 왜냐면 얘가 주계열성 단기가 제일 길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동시에 태어난 별이라면 누가 제일 마지막에 먼저 도착해? 블랙홀이 되는 별이 제일 먼저 도착해요. 그만큼 무거운 별이란 뜻이니까 수명이 짧단 말이에요. 훨씬 빨라요, 진화 속도가. 그 다음이 중성자별 되는 별. 마지막이 백색해성 되는 별이 제일 늦게 여기 도착한단 말이죠. 셋 중에 가장 밀도가 큰 천체는 뭐예요? 저세 개 중에요. 네, 이 세 개 중 1, 2, 3 중에. 중성자별이죠. 아니죠. 블랙홀이죠. 질량이 큰 별일수록 최종적으로 온도와 밀도가 높은 천체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블랙홀, 제일 밀도가 큰 게, 그 다음이 중성자별, 그 다음에 백색해성.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럼 결국 별의 일생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네? 별의 질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네요. 그럼 애초에 별이 만들어질 때 우리 여기 성간물질이 뭉쳐서 별이 됐는데 모든 성간물질이 다 별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자, 성간물질들 중에서도 별이 잘 될 조건. 밀도는 어떨수록? 높을수록. 뭐가 많이 모여 있어야 뭉치기 좋겠지. 온도는 낮을수록. 왜 온도가 낮을수록 별이 되기 좋을까요? 잘 뭉치잖아요. 그쵸. 얘네가 온도가 높으면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애초에 뭉쳐지질 않아요. 별이 안 돼. 처음에는 밀도는 높고 온도가 낮아서 잘 뭉쳐졌다가 수축을 해서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뜨거우면 애초에 뭉쳐지질 않기 때문에 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밀도는 높고 온도는 낮은 성간물질이 별이 되기 좋다. 그리고 이 성운이라는 게 먼지가스 티끌이 모여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성운 하나가 별 하나가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성운이 진짜 대빵 커요. 그래서 사진 찍은 걸 보면, 우주에서 사진 찍은 걸 보면요, 독수리도 마찬가지야. 성운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서 수백 개의 별들이 동시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성운 하나가 수축해서 하나의 별이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성운 안에서 수축을 해가지고 수많은 별이 여기서 태어나요. 알겠죠? 한 별이 터져가지고 성운 되잖아요. 성운을 이루는 물질에 포함되는 거지, 별 하나가 터서 이만한 성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운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태양계를 만든 성운도 이게 여기에 원래 태양계에 있던 자리, 이 자리에 있었던 엄청나게 큰 성운의 일부가 수축을 해갖고 태양계가 된 거지, 성운 전체가 수축해서 태양계가 된 게 아니에요. 뭐 여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 그림 두 개는 사진에 줄 수 있어요. 얘는 행성상 성운, 쟤는 초신성 폭발. 쟤는 누가 봐도 터진 것처럼 생겼잖니? 얘는 터진 게 아니죠. 얘 가운데에는 아마도 백색해성이 될 핵이 지금 수축 중이에요. 그래서 백색해성이 요 가운데 있을 거고, 나중에 이 겉에 부분이 다 퍼져나가고 나면 백색해성만 남을 거고, 쟨 진짜 폭발을 한 거고요. 사진 보면 누가 행성상 성운이고 초신성 폭발인지 구분할 수 있죠. 요 두 개 사진은 문제에 줄 수 있고, 그 다음 내가 지금부터 별의 내부 구조를 하나 그려볼게. 여기가 바깥층, 얘가 핵, 그리고 여기 가운데 헬륨, 여기에 수소. 자, 이렇게 그려놨어요. 지금 이 별은 어느 단계의 별입니까? 커서. 적색거성이요? 예. 땡. 와. 지금 이 별은 어느 단계의 별이죠? 적색거성 아니에요.
봐봐. 중심부는 전부 헬륨이 됐죠. 그럼 여기서 수소핵융합 해 못해? 못하지. 그럼 주계열성은 아니죠. 일단 주계열은 끝난 거예요. 근데 적색거성이 되려면 이 헬륨이 뭘 해야 할 수 있어야 돼? 헬륨 핵융합을 해야 되죠. 근데 헬륨 핵융합 한다는 표시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헬륨 핵융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적색거성이 맞지만 지금 이게 안 그려져 있잖아요. 주계열성은 끝났지만 아직 헬륨 핵융합은 못하니까 적색거성은 안 됐어. 주계열에서 적색거성으로 넘어가는 중간 그림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이걸 적색거성으로 착각하거나 주계열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림 조심. 이름은 따로 없죠. 그냥 주계열에서 거성으로 넘어가는 단계. 그래서 이 그림을 내가 여기까지만 그려줬지만 실제로는 이 단계의 그림에는 요 화살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화살표겠어? 가운데 핵은 수축 중이고 바깥층의 기체는 팽창 중이어서 지금 별이 커지는 중이다. 그래서 주계열에서 적색거성으로 지금 넘어가는 중간이다라는 표시를 이런 식으로 보통 해줘요. 이해했습니까? 만약에 이 가운데에 얘가 탄소로 변하고 있다는 표시가 있었으면 적색거성이지만 이게 없이 가운데 수축하고 바깥층이 팽창하는 이 그림은 아직 적색거성은 안 된 그림. 오케이? 이해했어? 자, 그 다음 만약에 그럼 별의 구조를 그려줬는데 이렇게 그려줬어. 이건 어느 단계의 별입니까? 이건 진짜 알아요. 이건 적색 초거성이에요. 적색 초거성이요? 잠깐만. 그냥 C만 있는 거예요? 탄소만 있는 거죠, 중심부에. 중심부가 모두 탄소가 되었어. 아니, 적색거성이. 그러면은 행성성소입니다. 이름이 따로 없어요. 적색거성이 끝났죠. 적색거성 단계가 끝난 단계. 헬륨 핵융합을 해서 중심부의 헬륨이 모두 탄소로 변한 단계. 적색거성이 끝난 이후 이제 행성상성으로 넘어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 별인지.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그래프를 줄 때도 있어요. 만약에 다음은 별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이게 무슨 얘기냐? 별의 중심이면 이제 여기를 말하거든요. 여기.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가면서 헬륨의 양이나 수소의 양을 그려놓은 그래프. 그럼 여기가 딱 별의 중심인 거지. 원점이. 그죠? 별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간다는 뜻이니까. 그래놓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이게 예를 들어 헬륨 그래프다. 자, 그래놓고 여기에 이 별은 어느 단계의 별입니까? 헬륨의 양이 70%. 헬륨의 양 70%. 주계열성. 주계열성. 이건 주계열성이 맞죠. 왜냐면 여기가 별의 중심부니까 핵 가운데를 말하거든요. 핵의 가운데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어야 주계열이 끝나는데 그럼 이때는 이 가운데 부분에 헬륨의 비율이 100%가 나와야 돼요. 근데 가운데 헬륨 비율이 100%는 안 됐죠. 아직 헬륨이 생기는 중이다. 즉 아직 수소 핵융합 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주계열성 단계에 머물러 있는 별인 거지.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면 이건 헬륨 그래프, 하나는 뭐 수소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두 개 줄 수도 있고 하나는 헬륨 거, 하나는 수소 거. 알다시피 헬륨은 주계열 단계가 진행될수록 중심부에는 헬륨량이 늘어나지만 바깥쪽은 수소 핵융합을 안 하기 때문에 헬륨 비율이 우주의 비율이랑 비슷하고 수소는 수소가 계속 헬륨으로 변하는 중이기 때문에 중심부에는 적고 바깥쪽은 수소 핵융합을 안 하니까 늘어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이해했어? 그럼 이때 중심부의 헬륨의 양은 약 몇 퍼센트? 이때 중심부 헬륨의 양은 약 몇 퍼센트? 약 30%. 왜? 어쨌든 얘가 얘로 다변하면 100%가 될 거 아니에요. 별의 주성분은 수소와 헬륨이니까 대략 이 정도 비율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했니? 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27페이지에 86번. 86번. 이거 외우는 그림이 아니고 이게 원래는
지구과학 1에 나오는 그림인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간혹 이 그림이 교과서나 학습지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 수소행용합 반응 그림이거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처음에 수소 원자핵 4개로 시작해요. 수소 원자핵 4개를 모아서 마지막에 가면 지금 뭐가 만들어져?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들어지는 거 보이죠? 그래서 수소 원자핵 4개 모아갖고 막 반응을 해서 최종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든다는 소리인데 저 막 이상한 성 같은 거 있으면 알바가 아닌 거 같아요. 신경 안 써도 돼. 전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수소 4개에 잘 보면 중간에 2개의 수소가 더 들어와요. 그럼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수소 원자핵은 사실 총 6개인데 마지막에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들고 양성자 2개 튕겨 나가는 거 보이니? 근데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 아닙니까? 그러면 6개의 헬륨 원자핵이 6개의 수소 원자핵이 들어와서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들고 2개가 도로 나가면 결국은 헬륨 원자핵은 몇 개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야. 4개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수소핵융합 반응 원래식은 4개가 아니라 6개의 수소로 시작해요. 6개의 수소를 모아 하나의 헬륨 원자핵 만들고 2개의 수소 원자핵은 이렇게 도로 튀어나가.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원래는 이 식이에요. 근데 얘하고 지구 이제 알짜만 남긴 거지. 6개 들어와서 2개 나갔으면 결국은 4개가 헬륨이 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 반응한 수소 원자핵은 처음엔 6. 근데 이 중에 4개가 헬륨이 되고 2개는 도로 날아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수소 핵융합을 나타낸 그림이구나. 이해했어? 이 시까지는 기억 못하셔도 좋으니 혹시라도 이 그림이 나오면 수소핵융합 반응 그림이구나만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죠. 괜찮죠? 오케이. 뭐 이 정도죠. 태양계는 뭐 별거 없어요. 태양도 별이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별의 진화 과정을 그대로 따라왔어요. 성운이었다가 원시별이 됐다가 주계열성이 된 단계가 지금 태양의 단계죠. 이제 앞으로 적색거성이 될 거고. 근데 얘가 성운이었다가 원시별, 이제 그때 원시 태양이었겠지. 원시 태양일 때 수축만 한 게 아니라 동시에 뭘 했어? 성운이 수축만 한 게 아니라 동시에 회전 돌았단 말이야. 그럼 성운이 회전을 하면 어떤 모양이 되지? 원반. 원반이 어떻게 생긴 거냐? 옆에서 보면 이런 거. 그러면 왜 회전을 하면 원반이 돼? 원래 수축만 했으면 그냥 이렇게 동그란 모양에서 쪼그라들었을 텐데 이게 회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삐져나온 모양이 된 거거든요. 회전을 하면 왜 원반이 되는 거야? 응? 회전을 하면 왜 원반 모양이 됩니까? 여러분,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에요? 아니요. 그거 아닌 거 알죠? 지구는 그럼 어느 쪽이 좀 더 부풀어 있지? 가로야, 세로야? 가로. 지구는 굳이 표현하자면 약간 이런 모양에 가까운, 그죠? 가로 쪽에서 이렇게 부풀어 있단 말이죠. 그럼 왜 얘는 이렇게 가로가 부풀었을까? 지구도 처음에 만들어졌을 땐 완전한 구형이었을 거야. 근데 지구가 뭘 하냐면 자전이라는 걸 한단 말이지. 그치? 계속 돌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극지역, 여기서 자전하는 거랑 적도, 여기서 자전하는 거랑 자전 속도가 달라요. 1번, 2번 어느 쪽이 자전 속도가 빠르겠니? 1번. 바라잉? 정말 속도요. 똑같이 24시간에 한 바퀴를 돌죠. 그치? 근데 얘는 24시간 동안 요만큼을 도는 거고 얘는 이만큼을 돌아야 되는데 누가 더 빨리 돌아야 돼? 적도 쪽이 더 빨리 돌아야 된다니까요. 왜? 오늘 아주 격렬한데? 여 위에 유도장 있는 거 알죠? 유도장 때문에 그래. 여기 얘는 요만큼 24시간에 이만큼을 돌고 얘는 이만큼을 도는 거야. 위에서 엎어치기 하고 있어서 그래. 그러면 적도가
자전 속도가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니네가 차를 타고 예를 들어 커브를 돈다 이거야. 이렇게 동그랗게. 엄청 빠른 속도로 확 돌면 몸이 밖으로 쏠리잖아. 안 그래요? 이걸 우리가 무슨 힘이라 그러냐면 원심력이라 그래요. 원심력. 원 운동할 때 밖으로 이렇게 쏠리는 힘. 지구는 원심력이 없겠냐고요. 지구도 자전을 하니까 여기도 도니까 밖으로 쏠리는 원심력이 있고 여기도 돌고 있으니까 원심력이 있는데 어느 쪽이 원심력이 더 크겠냐 이거야. 적도가 더 빠르게 도니까 밖으로 당겨지는 힘이 더 세단 말이야. 이해돼? 그럼 얘가 오랜 세월 동안 자전을 해서 계속 당기는 힘을 받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됐어? 원심력이 큰 부분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단 말이지. 근데 지구는 단단한 돌덩이니까 그냥 요 정도 부풀어 오르고 끝난 거지만 성간물질이 뭉쳐갖고 만들어진 그 원시별 전에 성간물질 덩어리 이거는 먼지가스 티끌이야. 기체 덩어리야. 기체 덩어리. 그럼 얘가 돌다 보면 이렇게 자전 속도가 빠른 부분은 밖으로 쏠리는 힘을 받아가지고 요 적도 부분에 있는 기체들이 밖으로 삐져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의 애들만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와서 원반 모양이 되는 거예요. 즉 회전을 했을 때 모양이 원반처럼 되는 이유는 무슨 힘 때문에? 원심력이 작용하여. 요 단어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 도니까 밖으로 삐져나가려는 힘을 받는 거지. 근데 요 가운데 부분이 원심력을 제일 세게 받는 거야. 왜? 회전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삐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원반 모양이 됐어. 자, 중심부는 더 수축을 해서 나중에 뭐가 될 거야? 이 가운데 부분은. 중심부는 더더더더 수축을 해서 무엇이 될 겁니까 이제? 별. 어느 별? 지금 우리 태양계 하고 있어요. 중심부는 더더더 수축하여 원시 태양이 됐다가 태양으로 진화할 거 아니냐? 그럼 여기는 여기를 이제 원반부라 그래. 삐져나간 부분. 이 삐져나간 부분은 뭐가 될 거야? 별이 된다고요? 삐져나가. 야, 태양계에 별이라고 태양 하나밖에 없는데 요 별이 삐져나간 아니죠. 그죠? 수금지와 목토천해가 될 건데 얘네가 바로 수금지와 목토천해가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조그맣게 뭉쳐가지고 수백 개의 조그만 알갱이들이 됐다가 그 알갱이들이 다시 부딪혀서 합쳐져가지고 8개 수금지와 목토천해로 딱 된 거란 말이지. 그럼 얘네들 처음에 조그맣게 뭉쳐갖고 알갱이가 됐을 때 그걸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었잖아요. 원심. 얘네가 8개로 뭉치고 나서 원시행성이 되는 거고요. 미행성. 그쵸. 미행성체. 이 이름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미행성체. 처음에 자기들끼리 뭉쳐갖고 조그만 알갱이들 수백 개가 됐었어. 그게 미행성체야. 근데 이 미행성체들이 지들끼리 또 부딪히고 이래서 합쳐져가지고 8개만 딱 남은 거죠. 그게 수금지와 목토천해가 된 거란 말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결국 따지고 보면 여기서 어쨌든 수금지와 목토천해가 생기니까는 태양이나 수금지와 목토천해나 다 한 덩어리에서 나온 거네요? 안 그래요? 결국은 다 한 덩어리였던 성운에서 뭉쳐갖고 만들어진 애들이잖아. 근데 여기에 있는 행성들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두 종류의 행성으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죠. 지구형하고 목성형. 사실 지구형이나 목성형이나 다 한 덩어리에서 나온 애들인데 얘네들 성질이 엄청 다른 거 알죠? 일단 지구형은 돌이고 목성형은 기체 덩어리고 그 다음 질량은 누가 커? 지구이 아니에요. 목성형이 훨씬 무거워요. 제 가스 덩어리인데 왜 무겁죠? 크기가 겁나 크니까. 반지름이 쟤네가 크고 질량도 쟤네가 커요. 밀도는 누가 커요? 대신 밀도는 얘네가 커요. 얘는 돌이고 쟤네는 가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네들 비교하는 거.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비교할 때 반지름과 질량은 목성형이 크지만 밀도는 얘가 커요. 지구형이. 얘는 작고. 그 다음에 위성. 지구형 행성은 위성이 없거나 있어도 한두 개. 지구형 행성 중에 위성 없는 애 누구 있어? 수성. 수성하고 화성. 있는데. 화성이 수성 금성. 수금은 아예 위성이 없고 지구하고 화성은 위성이 있지만 하나 두 개 요 정도예요. 근데 목성형 행성들은 위성이 일단 수십 개에서 시작이란 말이야. 위성수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고리 지구형 행성 고리 있어 없어? 목성형은 다 있어요. 목성형 행성은 고리가 다 있는데 토성이 제일 유명한 거지 나머지 애들도 있긴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정도. 그리고 표면 상태하고
지구형 행성을 이루는 물질들이 목성형 행성을 이루는 물질보다 전체적으로 좀 무거운 애들. 목성형은 좀 가벼운 애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그 뒤쪽에 보면 뭐 자전속도, 공전주기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알려주면 외우시고 여기까지 안 알려주면 여기까지 몰라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지구형 행성을 이루는 애들은 자, 우리 지구에 가장 많은 원소가 뭐야? 철. 그 다음이 뭐 산소, 규소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땅에 가장 많은 원소고 대기로 쳐보면 지구엔 대기 중에 뭐가 제일 많지? 질소, 그 다음이 산소 뭐 이런 애가 많잖아요. 지구형 행성의 수금, 지화 중에서 대기 없는 애 누구야? 수성은 아예 대기가 없으니까 빼고 금성과 화성엔 대기가 있는데 걔네는 대기 중에 뭐가 제일 많게? 이산화탄소. 그러면 같은 지구형 행성인데 왜 지구에는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지 않을까? 같은 지구형인데. 같은 지구형 행성인데 왜 지구에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지 않죠? 지구가 처음 만들어지던 시절에는 지구에도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았었어. 근데 다 어디 갔을까 지금? 땅에 있는 건 맞아요. 어쩌다가 땅으로 갔을까? 왜 다른 지구형 행성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땅으로 안 갔는데 지구에 있는 이산화탄소만 땅으로 간 거야? 달의 충돌. 야, 달이 지구에 충돌을 한 게 아니라 지구에서 달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아저씨. 그럼 다시. 그럼 지구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왜 땅으로 갔을까? 지구에만 있었고 수성이나 금성이나 화성에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물, 바다. 지구에 바다가 생기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바닷속에 녹아 들어갔다가 바닷속에 있는 다른 물질과 막 결합을 해갖고 지금은 돌이 되어 땅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바닷물이 짠 거예요? 아니요. 바닷물이 짠 거는 지각에 있는 물질들이 녹아 나와서 그런 거고. 뭐 여튼 중요한 건 지구형 행성에 가장 많은 물질들은 땅에는 뭐 철, 니켈, 규소, 산소 이런 게 많고 대기 중엔 이산화탄소, 질소산소 이게 다 비교적 무거운 종류의 물질들이거든. 반면에 목성형 행성엔 수소, 헬륨이 거의 주성분이고 좀 무거워봤자 메테인, 암모니아. 지구에 있는 애들보다는 훨씬 가벼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얘네는 모두 한 덩어리에서 나왔는데 다 한 덩어리의 성운에서 똑같이 만들어진 애들인데 여기서 왜 이렇게 지구형과 목성형이 완전히 성질이 달라졌어?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 이게 달라졌을까?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 근본적 원인이 딱 하나 있어요. 왜 지구형은 무겁고 이런 애들이 많고 목성형은 가벼운 애들로 주로 이루어졌을까? 아니 있는데 그 목성 애들이 가까운 데로 막 그렇게 가장 큰 이유. 온도. 봐봐. 지구형 행성은 태양에 가깝잖아요. 그럼 따뜻하죠. 따뜻하면 이 기체들이 운동이 활발해. 그럼 운동이 활발한 애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중력을 끊고 우주로 도망갔어. 지구가 처음 만들어지던 시절에는 지구에도 수소가 많이 있었을 거야. 우주에 수소가 제일 많은데 지구에만 수소가 없었겠어? 근데 그 수소가 태양이랑 가까워서 여기가 따뜻하니까 수소는 또 얼마나 가볍니? 운동이 활발해. 그래서 우주로 다 도망을 갔어. 도망가기 어려운 무거운 애들만 지금 남은 거예요. 지구형에는. 반면에 목성형은 태양에서 멀어. 온도가 낮아. 그럼 운동이 활발하지 못하죠? 도망을 갔어, 못 갔어? 못 갔단 말이야. 가벼운 애들도.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거 서술하기 진짜 잘 나와요. 지구형 행성은 태양이랑 가까워서 온도가 높아. 그래서 지금 누구가 남았냐면 녹는 점이 높고 무거운 물질. 여기서 녹는 점이 높다는 건 날아가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녹는 점이 높으니까 액체나 기체가 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날아가기 어려운 애들. 녹는 점이 높고 무거운 애들이 많이 남았고 목성형 행성은 태양이랑 머니까 온도가 낮아. 그러다 보니 녹는 점이 낮고 가벼운 애들도 도망을 못 갔어 인 거예요. 오케이. 이 차이점 진짜 중요해요. 이해했지? 그리고 이 중에서도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그림은 많이 봤죠? 문제집에서. 마그마 바다, 이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해가지고 지구가 점점 커지다가 이제 식어가면서 핵과 맹틀로 분리되고 그 다음에 지각이 생기고, 이거 많이 봤잖아요. 이 그림 시험에 100%. 진짜 중요한 그림인데, 지금 원시 지구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미행성체가 충돌 해가지고 마그마 바다가 돼요. 마그마 바다가 됐다는 건 엄청 뜨거웠다는 얘기지. 지구가 왜 이렇게 뜨거웠어? 자, 미행성체가 충돌을 해갖고 애가 뜨거워서 마그마 바다가 됐다. 근데 이게 꼭 미행성체 충돌 때문만은 아니고, 얘가 제일 중요한 이유이긴 한데 학교에서는 보통 2가지 정도를 알려주고, 많이 알려주는 학교는 3개를 알려줘요. 1번, 미행성체 충돌 때문에 뜨거운 게 제일 이유가 크고, 그 다음 2번째, 지구가 이렇게 뜨거웠던 이유 2번째. 미행성체 충돌 말고. 태양이랑 아무 상관없어. 자, 대기가 없었어요. 두꺼웠어요. 대기가 있어. 마그마 바다 때도 대기는 있었어. 너무 약한. 아니지. 자, 대기의 원인도 있긴 한데 그건 3번이고, 왜 지금도 지구는 뚫고 들어가면 외핵 내핵으로 가면 뜨겁잖아. 거기 왜 뜨거운 거야? 그 이유랑 똑같아. 이산화탄소. 땅속에 뭔 이산화탄소가 있어. 지구 내부가 지금도 뜨거워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나오는 이유. 그 우리 지구 내부 에너지 할 때 배웠었는데,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할 때 얘네 에너지 근원 할 때 태양 에너지랑 지구 내부 에너지는 완전 별개예요. 아예 관계 자체가 없어. 지구 안이 지금도 뜨거운 이유, 지구 내부 에너지의 원인, 이거 써주면서까지 했었는데, 지구 내부에 방사성, 붕열. 원소의 붕괴열, 지구 내부에 방사능을 막 방출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걔네가 방사능을 방출하면서 동시에 열도 내거든. 지구 안에 이런 애가 많아. 얘네가 열심히 붕괴하면서 열을 내가지고 뜨거운 이유도 있었어. 그리고 얘네는 지금도 남아서 붕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지구 안은 뜨거운 것이고. 근데 저렇게 방사성을 방출하는데 왜 저희는 탄소가 없어요? 일단 굉장히 깊은 지구고, 그 다음 그 방사능이 무슨 핵 발전소에서만큼 방사능이 막 미친 듯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지구과학을 선택해서 배우면 하겠지만 반감기라는 게 있는데, 얘네는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에서 수억 년에 걸쳐서 아주 조금씩 붕괴를 하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알다시피 방사능은 조금밖에 안 나오더라도 얘네가 붕괴하면서 에너지는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에너지 때문에 뜨거운 이유가 있어요. 이 2번째 이유고, 보통 학교에서는 이 2가지를 제일 많이 알려주고, 만일 하나를 더 알려준다면, 이 마그마 바다 시절에 대기 있는데 지금이랑 대기의 성분이 다른 거예요. 오존이 아니지. 지금 대기의 주성분은 질소와 산소잖아요.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때 당시엔 지구에도 대기에 뭐가 제일 많았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뭐 하는 기체죠? 온실효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왜냐면 이때 당시에 지구에 아직 바다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너네 마그마의 바다가 설마 물로 된 바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이때 아직 지구에 물로 이루어진 바다가 없었고, 바다가 되어야 할 물들이 다 공기 중에 수증기로 있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수증기가 많았겠니?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에 온실효과가 쩔었어요. 얘네 둘 다 온실기체란 말이야. 이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가 뜨거운 이유도 있었어. 이렇게 3가지의 이유인데, 물론 첫 번째 이유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지, 지구가 뜨거웠던. 그래서 미행성체가 빵빵빵 부딪히니까 얘가 뜨거워가지고 온도가 언제가 최고가 됐냐면, 요 마그마 바다를 찍은 시점이 온도가 최고였다가 마그마 바다 찍고 점점 식어가는 거야. 마그마 바다가 온도 최고점이에요. 그림상에서 얘가 항상 지구가 제일 뜨거웠던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마그마 바다가 지나가면 그때부터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를 이 화살표를 A식이라 하고 여기를 B식이라 하면, B시기에는 미행성체 충돌이 없었다. OX. 그거 아닌 거 알죠? A시기엔 미행성체 충돌이 엄청 많지. 그러니까 뜨거워져갖고 마그마 바다가 됐는데, 마그마 바다 이후에도 미행성체 충돌은 있으나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이때는 이제 매우
적은 충돌 몇 개 안 돼. 조금씩 한 번씩 충돌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 마그마 바다 이후에도 지구 크기가 조금 커져요. 그때도 충돌이 있긴 있었다는 얘기예요. 미행성제 충돌하면 할수록 지구 크기 커지는 거 알죠? 얘가 들어와서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행성제 충돌이 어디쯤에서 끝났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도 크기는 좀 커지고, 이거는 크기가 커진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을 비율을 좀 이렇게 그려놔서 그런데 이거는 크기가 커진 게 아니라 안에 구조를 지금 보여주려고 그린 거지. 이때는 미행성제 충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미행성제 충돌이 줄어들다가 멈추면 핵과 멘틀이 분리돼. 핵과 멘틀이 분리된 건 무슨 차이 때문에? 밀도 차이. 밀도가 큰 애들은 가라앉고 작은 애들은 뜬 거죠. 그리고 나서 멘틀의 겉부분이 식어서 이제 원시 지각이 되고, 그 다음 원시 바다가 생기고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나오고. 그러면 왜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나온 거야? 육지가 아니고. 아니 위에 또 오존층이 없잖아요. 그래, 이게 오존층 때문인데. 오존층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오존층이 없으면 왜 육지에 생물이 못 살아? 자외선. 자외선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죠 지금? 몇 살이에요? 지구가 몇 억 년 전에 탄생했어? 45억 46억 년.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하여 현재까지 온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대기에 있는 성분인데, 이게 A, 이게 B, 이게 C라 합시다. 자, A는 무슨 기체를 의미할까요? A. 아니, 46억 년 전 지구 초창기엔 겁나 많았다가 지금 없어졌잖아. 얘 누구겠어요? 이상. CO2예요. 많았다가 없어진. 그러면 이 CO2는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좀. 얘는 왜 이렇게 줄어요? 1번, 아까 얘기했잖아. 얘 왜 이렇게 줄었다고? 가장 많았는데 다 어디 갔다고? 노가. 어디에? 바다. 바다에. 지구에 원시 바다가 생기면서 거기에 노가 들어갔어요. 용해. 그래서 확 줄어서 지금은 별로 없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생물이 광합성을 해서 뭐가 치운 것도 있긴 한데, 이게 거의 대부분의 이유를 차지해요. 원시 바다에 용해된 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감소한 이유는 생물의 광합성 때문이다. 1번 이유 없이 2번 이유만 선지에 나오면 이건 틀린 거예요. 광합성은 이렇게 큰 변화를 못 줬어요. 원시 바다에 용해된 게 거의 대부분의 이유야. 알겠지? 두 가지 이유가 다 나오면 맞는 말이지만 2번만 언급하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여기에 그래프에서 B 없다가 중간에 생기는 얘, 이 B는 무슨 기체일까요? 이게 제가 알기로 산소예요. 이게 산소죠. 지구에 원래 산소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산소는 왜 생겼어요? 얘 갑자기 없다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왜 오존층 생기면서 생긴 건데? 선우가 바뀌었어요. 산소가 생겨서 오존층이 생긴 거야. 오존층이 생겨서 산소가 생긴 게 아니고. 그럼 산소가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이유는? 이건 진짜 시아노박테리아. 이건 진짜 광합성 때문이 맞아요. 걔가 광합성을 해서 생긴 게 맞아요. 얘는 맞아요. 그러니까 걔가 광합성을 한 게 맞고, C는 누구야? 처음부터 끝까지 수가 별로 안 변한 얘는? 질소. 그죠, 얘가 질소예요. 그럼 질소는 왜 양이 안 변하고 일정하게 유지됐을까요? 안정화. 오, 맞아요. 매우 안정하여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유지가 됐어요. 그럼 얘는 왜 반응성이 작은데? 이거 다음 시간에 화학 커트에서 할 거잖아요. 질소는 무슨 결합 물질? 이온결합. 아니 공유결합. 공유결합 중에서도 삼중결합. 삼중결합. 삼중결합을 하니까 끊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반응을 잘하네. 매우 안정하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내가 여기 요 시점을 가라 하겠습니다. 가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말인지 지금부터 판단하세요. 가 시기에 식물의 광합성으로 산소가 생겨났다. OX. 가시기 식물의 광합성으로 산소량이 증가하였다. OX. X. 어디가 틀렸어? 식물.
이때 당시에 광합성을 한 건 식물이 아니죠. 이때 당시 식물 있었어 없었어? 그럼 저 때는 어떤 생물들이 살았던 시절이야? 그 아메바, 직신벌레, 그런 걸 뭐라 그래? 단세포, 단세포. 모든 생물이 다 어디에만 살았던? 바닷속에. 쟤네 바닷속에 살던 이름은 이제 우리가 다 에리아카라, 에디아카라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까 얘기했던 사이아노박테리아, 우리 말로 하면 남세균인데 여기서 광합성했던 남세균 이름까지는 지금 외울 필요는 없으나 중요한 건 이 시기에 광합성해서 산소 만드내는 식물이 아니라 단세포. 바닷속에 살던 그냥 단세포 생물, 미생물이다.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식물은 있지도 않던 시절이야 아직. 알겠어? 자, 그 다음 가 시기에 광합성 생물이 탄생하였다. OX. X. 왜 X죠? 그 전에도 있긴 있었어. 그죠. 그러면 광합성 생물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 왜 산소량은 여기 붙었는 거야? 광합성을 한 뒤에 너무 이제 온도가 딱 낮아졌으니까. 아니, 온도는 생물이 일단 나타났다는 건 온도는 바닷속은 어쨌든 살만했단 얘긴데. 이상하다. 광합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맞긴 한데 자, 봐봐. 왜 얘가 광합성 생물이 나타나자마자 산소가 증가한 게 아니냐. 답이 아까 있었어. 얘네 다 지금 어디 살던 시절? 바닷속에 살던 애들이죠. 이 바닷속에 살던 애들이 광합성을 하니까 광합성도 바닷속에서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가 산소를 막 방출하면 이 산소가 처음에는 바닷속에 바로 공기 중으로 나간 게 아니라 얘네가 바닷속에 쌓였어. 바다에서 쌓이고 쌓이다가 더 이상 바닷속에 쌓일 수 없을 만큼 포화가 되니까 그때부터 대기로 나간 거란 말이야. 이 그래프 자체가 대기 중에 있는 기체의 양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광합성을 시작한 건 훨씬 이전인데 그 전까지는 광합성을 해도 산소가 다 어디에 쌓였어? 바닷속에 쌓인 거야. 그러다가 이게 바다가 포화 상태가 돼갖고 더 이상 산소가 저장이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지. 그때부터 공기 중으로 산소를 내보내서 그때부터 대기 중에 산소량이 늘어났단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왜? 이해 안 됨? 오케이? 이해됐어요? 좋아요. 이 그래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뒤쪽에 가시면 지구의 진화 과정은 뭐 다 아시는 내용. 여기가 중요하지.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이게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제일 많은 게 철, 두 번째 산소, 세 번째 규소. 요 정도 외우셔야 되고. 그럼 문제에 지구가 아니고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 그랬으면 산소죠, 아저씨. 그 다음이 규소. 그 다음이 알루미늄, 그 다음이 철. 여러분, 지구를 이루는 원소와 지각을 이루는 원소가 순서가 다른 거 알죠? 이거 진짜 구분 잘 하셔야 돼. 지구는 저 멘틀 외핵 내핵까지 다 합친 거고, 지각은 겉부분만 따진 거고. 지구인지 지각인지 문제 잘 보시고, 얘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인데 1번이 산소, 2번이 탄소, 그 다음 수소, 질소지만 뭐 보통 1, 2번만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우주에는 수소, 헬륨이 제일 많은데 그 우주에서 만들어졌다는 지구에는 오히려 수소, 헬륨보다 다른 게 더 많네? 산소, 철, 막 규소 이런 게? 탄소? 얘네들 다 어디서 만들어진 거? 성운. 별. 그죠? 그러니까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대부분 어디서 왔구나? 별에서 왔구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여러분, 별에서 만들 수 없는 원소가 뭐죠? 별에서 만들 수 없는 원소는 어떤 것들이 있죠? 만들고 있는데. 내가 아까 전에 언급했잖아요. 별 내서 뭐 만들 수 없는 원소. 철. 철보다 무거운 애들. 우리 초신성은 별이라고 안 쳐준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철보다 가벼운 원소 중에 별에서 못 만드는 게 있어요. 힌트? 잘 핵융합 반응 과정을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철보다 가벼운 원소 중에 별에선 못 만드는 원소. 철보다 가벼운데 별에서 뭐 핵융합으로 못 만들어. 수소. 그쵸. 우리가 원래 있었던 수소를 이용해서 핵융합해갖고 헬륨을 만드는 건 되지만 애초에 별에서 뭘 해서 수소를 만드는 거 돼? 수소는 그럼 어디서 온 거야? 빅뱅 초창기 때 만들어진 거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쭉. 걔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는 핵융합으로 지금 못 만들고, 별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도 별에서 못 만들고, 그건 초신성 폭발 때. 근데 초신성 폭발을 해도 수소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현재 수소는 새롭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지. 빅뱅 때 만든 걸로 끝인 거예요. 수소만큼은.
이해돼? 오케이. 자, 그리고선 이제 앞에 측정 표준 여기는 금방 끝나니까 후딱 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10페이지인데 뭐 질량, 길이, 부피 등의 양을 재는 게 측정이고 당연히 내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뭐 도구가 없어. 눈으로 대충 보니까 이 정도 될 것 같다. 이게 어림이죠. 그럼 어림은 왜 하는데? 어림을 해서 좋은 게 뭐야? 어림으로 알 수 있는 것. 눈으로 보고 아 대충 1m 되겠네. 뭐 이런 거.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추정. 뭐라고? 추정. 그게 뭐야? 추측. 그러니까 추정을 그러니까 어림이라는 게 결국은 추측인데 그 추측을 왜 해야 되냔 말이죠. 측정하기도 더 편해지고. 비슷해. 내가 이걸 측정하고자 할 때 어떤 측정 도구를 이용해야 할까를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이 길이를 재고 싶어. 근데 10m짜리 줄자가 필요하진 않잖아. 그죠? 이 정도면 한 1m짜리 자만 있어도 되겠다. 50cm짜리 자만 있어도 되겠다. 이런 도구를 결정할 때 어림을 미리 해서 도구를 결정한다는 거지. 오케이? 뭐 이건 별거 아니고 측정 표준 여기 보면 뭐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해 만든 과학적 기준으로서 표준화된 단위 쉽게 말하면 젠장 쉽게 말하면 자 1m 어느 정도 길이를 1m로 할 거냐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했단 말이죠. 지금 1m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1m 뭘 갖고 정했어요? 현재 1m는? 빛이 얼마 동안 왕복한 거리 이걸 이용해서 정하잖아요. 1초 얼마를 1초로 할 거냐? 세슘 원자에서 방출된 빛의 진동수가 몇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 안 외워도 돼. 중요한 건 몇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 1초로 정한 거잖아요. 이게 측정 표준이죠. 1kg 얼마를 1kg로 할 거냐? 뭐 이건 몰라도 상관없지만 몇백만 분의 1초 동안 간속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1m. 빛이 아니고 얘는 이제 플랑크 상수라고 해갖고 상수를 결정하는 이걸 이용해서 10의 마이너스 34승의 줄 세컨드. 비슷한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런 걸 전 세계 공통적으로 약속을 해서 측정 표준으로 쓰고 있다는 건데 조심할 점은 사회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측정 표준이 꼭 국제 단위계에서의 기본 단위와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알지? 예를 들어 온도의 기본 단위는 켈빈이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켈빈을 사회에서 많이 쓰진 않잖아요. 일기예보를 하는데 몇 켈빈이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일기예보가 나왔는데 지도를 이렇게 그려줘 놓고 여기에 25 이렇게 써주면 누가 이걸 25 켈빈이라고 생각해요? 25 도시라고 생각하지. 그지? 그러니까 꼭 측정 표준의 단위가 기본 단위는 아닐 수도 있다. 켈빈이면 지금 얼마나? 죽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길에 가는데 뭐 이런 과속 표지판 있잖아요. 50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이걸 50m/s인가? 누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킬로미터 한 거잖아. 우주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50m/s면? 50m/s면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우주로 나갈 수 있는 속도인데 이론적으로는 뭐 여튼 근데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게 기본량은 아니지만 속도의 기본 단위로는 미터/s를 많이 쓴단 말이죠. 과학에서는.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사실 킬로미터/h를 더 많이 쓴다. 그러니까 측정 표준이라는 게 약속된 거기 때문에 기본 단위랑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 측정 표준은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 자, 이건 본인들 학습지하고 교과서를 참고하셔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시험 때 한번 싹 건드려 드리긴 하겠지만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미세먼지에 대한 게 예시가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 그러면 선지에 이렇게 나와. 기억.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하는 단위는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이다. 이런 단위가 교과서에 있으면 다 외워야 돼. 미세먼지 측정 단위는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구나. 이걸 외워서 풀어야 된다는 거. 뭔 말인지 알겠어? 얘네들의 표준 단위, 측정 표준의 단위가 뭔지를 다 암기하셔야 돼요. 학습지나 교과서에 있는 거는. 뭐가 나올지 몰라. 이런 거. 이거 어떻게 읽어? 혈당량 이 단위. 밀리그램 퍼 드링크 리터. 미친 거 아니야?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 그럼 혈당량의 단위는 이렇게 쓴다라는 걸 교과서에 나와 있다면 다 외워야 된다는 거야. 환장하지?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건 그냥 암기해야 돼. 답이 없어. 이건 어떻게 읽어?
소음 측정 데시벨. 이건 읽을 줄 알지? 데시벨? 또 이런 것도 만약에 학습지 같은데 예시가 있어. 10데시벨, 20데시벨 해갖고 공사장 소음 몇 데시벨 이상이면 뭐 법에 걸린다 이제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진짜 웃긴 거 많아요. 진짜 좀 신기한 거 많아요. 그거 다 봐야 돼. 하나하나 정말.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니네. 이해했어? 그리고 측정 표준은 뭐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게 약속한 단위다라는 게 길게 써놓은 것이고 신호와 정보는 알죠? 이거 뭐 넘어가도 되겠고 센서는 신호를 감지하는 도구인데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신호를 감지할 때 뭘로 감지하냐? 우리의 오감. 아니 인간이 내 몸으로 감지할 때 오감,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5가지 감각으로 감지를 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감각으로 감지가 안 되는 신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적외선 우리 못 보잖아. 초음파 못 듣잖아요. 왜 못 들을까요? 저 들어보고 싶어요. 아니 왜 못 들을까요가 아니라 인간의 그 귀로 들을 수 없는 영역의 소리를 초음파라고 이름을 붙여본 거기 때문에 못 듣는 게 당연하고요. 인간은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의 진동수를 가진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이게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데 그게 넘어가면 못 듣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초음파도 듣고 싶어. 혹은 적외선도 보고 싶어. 그럼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잖아. 그게 센서죠.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영역의 신호를 감지하고자. 만약에 광센서다 그러면 눈을 본따서 만든 건데 광센서는 무슨 신호를 받아들여서 우리 눈처럼 눈 뭘 받아들이는 기관이야? 빛이잖아요. 광센서는 빛 신호를 무슨 신호로 바꿔주는 거야? 만약에 초음파 센서다 그러면 소리 신호를 무슨 신호로? 전기. 모든 센서는 최종적으로 다 무슨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 전기로 바꿔주는 역할이야. 모든 센서는 다 똑같아. 어떤 뭘 받아들이냐는 센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끝에 무슨 신호로 바꾸냐? 이건 100%다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야. 전기 신호로 바꾸어야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요. 디지털의 형태로. 알겠습니까? 여기 보면 비접촉형 온도계 나오는데 이거 무슨 센서 이용한 거야? 이렇게 쏴가지고 그 재는 거. 그러니까 무슨 센서야? 온도. 아니지. 광센서지. 적외선 빛이잖아요. 우리 몸에서도 빛 나오는 거 알지? 다만 적외선이라서 우리 안 보일 뿐. 근데 적외선 카메라로 찍으면 왜 이렇게 색깔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얘가 감지해서 내 체온 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광센서예요. 근데 온도계이기 때문에 광센서, 온도센서 이렇게 2가지를 다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학교 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학습지. 알겠죠? 근데 보통은 광센서. 그러면 광센서가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는 온도계 말고 광센서를 또 이용하는 예시 하나만 대보자. 광센서. 되게 많은데 광센서. 가로등. 해가 지면 켜지고 해 뜨면 꺼지고 얘 빛의 양을 광센서가 감지해서 알아서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예요. 가로등 대표적인 광센서고 그 다음에 왜 사람이 껐다 켰다 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저기 이거 여기서 지금 적외선 나오거든요. 적외선이 나왔다가 반사되어 되돌아가서 그 반사되어 오는 빛을 얘가 감지하는 거거든. 이 안에 광센서 있고요. 적외선이 보여요. 여기에 적외선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나온다는 표시로 색깔을 해준 것일 뿐 실제로 나오는 적외선은 안 보이죠. 리모컨. 내가 리모컨 누르면 앞에 불 들어오잖아. 거기서 적외선 쏴지고 있어요. 보이냐? 적외선 쏴지고 있어요. 그럼 TV에서 그 적외선을 받아서 TV의 광센서가 이걸 전기신호로 바꿔주면 소리가 바뀌고 채널이 바뀌고 이거 다 광센서예요. 자동문. 내가 자동문 앞에 서면 문이 열리잖아요. 왜? 자동문 위에 나중에 봐봐. 까만색으로 광센서 붙어있어. 거기서 지금 적외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딱 쓰죠? 나오던 적외선이 나한테 빵 반사되어 되돌아가면 얘가 그걸 받아들여갖고 광센서가 전기신호로 바꿔서 문 열어주는. 이거 다 광센서고 그 다음에 지폐개수기. 돈 딱 넣으면 촤락 세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2장씩 겹쳐서 세지 않는 게 한 장씩만 셀 수 있는 게 머니건이랑은 좀 다른데 몇 장 들어있나 세주는 그 은행 가면 돈 세는 기계. 지폐 한 장당 추가되는 빛의 양을 얘가 감지해요. 그 안에 광센서가. 그래서 2장 겹쳐서 했는지 얘가 확인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태양전지. 그
뭐냐? 씨. 갑자기 광전지. 갑자기 있었어요. 아이씨, 나 태양광 발전할 때 쓰는 그 태양전지도 빛 받으면 전기 통해서 전기가 흘러갖고 발전하는 거잖아. 이것도 광 센서에 들어가요.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광 센서가 센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광 센서의 예시는 좀 외우셔야 되고, 가스 누설 경보기는 당연히 가스 센서죠.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 감지. 가속도 센서 뭔지 알죠? 움직임을 감지하는. 그래서 핸드폰 이렇게 세로로 들고 있다 가로로 눕히면 알아서 화면이 가로로 움직여지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이게 이제 가속도 센서. 움직임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지. 뭐 이런 거 하실 수 있으면 되고. 아날로그 디지털. 자,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아날로그에 대한 설명인지 디지털에 대한 설명인지 골라보세요. 더 자세한 신호. 아날로그죠. 왜 아날로그가 더 자세해? 디지털은 저희가 못 알아보죠. 뭔 소리야? 아니지. 자세하다는 건 그만큼 정보를 많이 포함하는 신호. 아날로그에서 오는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꿀 때? 자, 내가 저기 안 해줬나? 무지개 얘기 안 해줬나? 무지개 얘기? 해준 것 같은데? 썼어요. 그치? 무지개는 실제로 빨주노초 파남보가 딱 끊기는 게 아니라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 안에 모든 색이 다 들어있는 거지만, 이걸 내가 폰카로 찍으면 우리 핸드폰 카메라에는 화소라는 게 있어가지고 수많은 네모가 이 사진을 찍는데 네모 한 칸당 색깔이 하나밖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요 네모와 요 네모 사이의 색깔은 버려지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호가 다 오는 아날로그가 더 자세한 거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꿀 때는 무조건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 잡음 없이 선명한 신호. 그건 디지털. 이건 디지털이죠. 왜 디지털을 선명하게 만들 수 있냐면, 아날로그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서 잡음까지 다 들어있지만 디지털은 잡음을 날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남길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뭐냐? 조작이 쉽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아날로그는 더 자세하고 자연에서 오는 모든 신호가 대부분 아날로그지만, 디지털은 조작, 전송, 보관 등이 쉽고 그런 장점이 있죠. 선명하게 만들 수 있고 잡음을 없앨 수 있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꿀 때는 무조건 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100%다 바꿀 수가 없단 말이지. 하지만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는 있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이고 싶어, 버려지는 걸. 그래서 뭐? 아유, 기가 시간에 배웠는데. 네모칸 하나를 크기를 작게.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죠? 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할 때 무조건 신호에 손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손실을 줄이고 싶어요. 줄이는 방법. 네모칸 하나를 작게 만든다? 자, 이걸 어려운 말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호 추출 간격을 줄인다고 표현합니다. 최대한 작게 잘라라. 그럼 버려지는 걸 최대한 줄일 수는 있다.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날로그 디지털 구분하실 수 있는 정도면